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음주와 범죄입니다. 주치폭력과 같이 술을 마신 뒤에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겠죠. 하지만 술에 관대한 사회라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술과 범죄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에도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질은 좋지 않습니다. 충북, 부산, 울산, 경남은 나쁨, 수도권과 충남은 저녁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대구, 광주가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3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날이 더워지면 밖에 나와서 휴식을 즐기곤 하죠. 공원 등지에서 돗자리 펴놓고 부채질하면 더위가 싹 날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을 드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술 취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주치폭력 등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가 하면은 아예 술을 쉽게 사고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로 술을 팔고 마시는 것부터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술 취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공원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그 경기장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문화, 이게 원래는 좀 제재하려는 그 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진 않죠? 그렇죠. 이제 그 음주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음주로 인해서 주변에 소란을 야기시킨다든가 악취를 한다든가 이래서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그 규정이 존재는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제재력이 있을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서울에도 그런 규정은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계도 기간을 마련해서 혐오감을 주었을 때 1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우리가 가만히 주말이나 평일날 공원에 나가 보면 술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누구도 공식 기관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소위 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지는 않고 대부분 계도에 그친다는 건데요. 과태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10만 원으로 그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도 그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음주 소란 행위에 있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경찰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폭력으로 비화돼서 서로 간에 상호 폭력한다든가 이렇게 범죄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입건조차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경고 정도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술에 있어서 무엇인가 억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식적 조치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또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면은 반발심도 있을 것 같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또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 2012년하고 2015년이었나요? 그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판매를 금지하는 이런 뭐 입법이 있었긴 하는데 어쨌든 다 고사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술을 못 먹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축제 때는 또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구체적인 그 법안 명칭이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부 조항을 그 개정을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차례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그 청소년 수련 시설 또는 뭐 병원 부속 시설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를 들면 축제 기간은 제외한다. 근데 이런 규정이 그 있긴 했었지만 예. 반발이 상당히 그 컸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니 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느냐. 예.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음주에 여전히 그 반대한 문화 자체가 또 설득력을 그 얻었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술에 대한 뭐 이중적 인식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술에 의한 혐오감이라든가 술에 의한 범죄 뭐 이런 거 상당히 비난하지만 그렇죠. 내가 막상 이제 술을 먹고 싶은데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형태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음주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최근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야구장 같은 경우에 뭐 맥주 보이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걸 사실 공식적으로 허용한 뭐 이런 사례라든가 또 심지어 그 슈퍼마켓 등에서 주류 배달도 뭐 허용을 한다든가 또는 그 전통주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술 같은 경우 전통주 같은 경우 통신 판매도 허용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술에 대한 것이 규제가 되기는커녕 더 완화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술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들의 그 호소라든가 왜냐하면 술 판매를 규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술이 안 팔리게 될 테고 그러면 음식도 안 팔리게 될 테고 그러면 하루에 그 매장도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무엇인가 입법적 저항 같은 거를 나름대로 이제 느꼈던 것인 탓에 두 번의 입법이 시도가 되었지만 실패되었고 현재도 사실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어서 특정 장소에 아예 음주 행위 자체를 그죠? 그 특정 장소 예를 들면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 장소에서 아예 술을 먹지 못하도록 장소를 특정하는 이런 입법 조항도 함께 있긴 합니다만 현재 그 계류 중에 그 있는 상황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술 먹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먹고 나서 소란 행위를 했을 때 그와 같은 이제 규제인데 지금 그 계류되고 있는 법안은 아예 술 자체를 특정 장소에서 못 먹도록 하는 이런 그 법안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반발이 워낙 그 크기 때문에 계속 그 계류 상태에만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서 이제 정부도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범죄를 보면은 술을 먹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범죄의 경우 어떻게 이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이 죄를 좀 경감시켜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법인들이 이것을 다 알고서 나 술 마셔서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또 술 판매 장소 마시는 장소를 규제하게 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사회적인 공론화 자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술로 인한 범죄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위 그 주치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30% 이상이 이제 음주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살인 같은 경우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 1000건 정도가 살인 사건이 생겼는데 그 중에 약 한 400명 정도의 그 살인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또 성폭행 같은 경우도 약 6,400건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약 1,900건, 30%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그 범죄 항목을 보면은 그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 3년 동안의 통계가 공무집행 방해 건수가 약 15,000건 중인데 이 중에서 이제 10,000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권력이 그 약해져 있다라는 얘기 또는 파출소 지구대에 보면 음주자가 완전히 그 점령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에 보면은 또 119 구급대원을 심하게 폭행해서 뇌출혈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이때도 음주 상태였던 거죠. 또 한 2주 전에 그 광주에서 집단 폭행이 있었던 것도 가만히 보면은 새벽까지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 싸움이 있었던 뭐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술과 범죄는 아주 긴밀한 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술에 대한 억제라든가 규제가 있게 되면 범죄 자체도 자연스럽게 그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이렇게 중요한 일에 써야 될 공권력이 이게 음주 주치자 난동을 제압하고 주치자하고 신랑이 하는 이런 데에 그 낭비되고 있는 것도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도 그 주치 폭력이라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뭐 심신미약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대한 편인가요? 처벌에 있어서? 예, 사실 그게 논란이 됐던 것이 예. 그 과거에 그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라고 해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 조두순, 건데요. 네, 그때 이제 아주 만취 상태에서 8세의 소녀를 그야말로 인명 수심적으로 성폭행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양형에 있어서는 그 만취 상태가 하나의 참작 요소, 그 감경 요소가 돼서 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 계기로 해서 그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표 등에 의하면 주치 감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는 분명히 현재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때처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술이 용서되는 그런 판결은 상당히 그 적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여전히 내가 술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술 먹고 한 것인데 좀 용서를 해달라. 뭐 이런 그 상태는 계속 존재되고 있다. 즉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술 먹고 범죄하는 것을 더 비난 가능성을 높여갖고 가중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게 어떤 게 우선돼야 될까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술을 판매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마시는 그 과정에서 규제를 하는 게 음주로 인한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했을 때 이런 범죄가 줄어들까요? 그 처음 그 시작부터 예. 술이 사실은 너무 관대한 용서의 구실로 되는 것 자체를 막는 작업부터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음주에 대해서 우리 문화 상당히 그 관대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살 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소주 같은 경우 뭐 20도 이상의 독주인데 뭐 집 동네에서 아무데나서 언제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정 장소에서 술을 팔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있는 곳에서 특정 시간에만 술을 또 살 수가 이제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술을 들고서 이런 공공장소에 다니는 것조차 금지가 됩니다. 술을 갖고서 다니는 것이 노출이 되면 경찰에 의해서 범칙금을 그대로 이제 부과받고.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이런 제재가 더 심한가요? 뭐 금주시킨다든지 규제한다든지. 그렇죠. 예, 지금 말씀 좀 아예 한 바와 같이 공원에서 술을 먹는 것 자체를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 집에서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서 뭐 술 먹는 거야 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왜 공공장소에서 술을 갖고 돌아다니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범죄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또 상점 주인들도 만취했음을 알면서도 술을 계속 팔게 되면 그 식당에 술 판매하는 영업 허가권이 취소가 됩니다. 이만큼 술에 대해서 엄격한 사회적 그 규범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대비됩니다. 술을 뭐 식당에서 그냥 뭐 취할 때까지 계속 파는 거 하면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뭐 계속 팔고 마치 이제 공원에서 술 먹는 것이 하나의 뭐 낭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것은 그 서양 문화나 외국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 차이는 뭐냐? 음주 문화가 너무 달리게 돼 있다. 우리는 관대하게 무엇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은 범법 행위다. 뭐 이런 기본적인 문화의 그 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무엇인가 술 자체는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크고 사회적 비용도 오히려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지금 현재 큽니다. 뭐 구조가 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 전체의 그 건강이라든가 사회 전체의 그 어떤 도덕적 기준의 뭐 확립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절주, 금주 뭐 이런 가치가 확산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자신이 결국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것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공적인 공간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가 준다든가 피해를 준다든가 또로 이로 인해서 범죄로까지 진화 발전하는 것은 사회 정책적으로 사전에 막는 것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게 술도 결국은 우리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공공 안전에 대한 부분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갖고 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을 집중 조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도 있다고 조금 전에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적인 입법 활동으로 인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런 뭐 술이라든지 사회적인 안전망을 해치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더 우선해야 될까요? 근데 그 양자적인 접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예. 술을 이렇게 계속 먹는 사람들은 또 약간 알코올 중독적 측면이 있는 사람이 소위 범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도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유도 함께 있어야 되고 예.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술을 먹게 됐을 때 용서받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 처벌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불이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메시지도 이제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초 질서를 유지하고 또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의 계도와 더불어서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제 중심의 접근. 이 양자적 접근이 동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오늘 술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윤종신이 부르는 수목원에서 듣고 잠시 뒤에 뵙죠.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차례로 2부에서 전해드립니다. 40초 뒤에 돌아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업과 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동북권 사업반의 한병준 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창업 동북권 사업반장 한병준입니다. 네, 창업과 문화산업단지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다 이해가 가는 단어들인데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창동산계 일대를 창업과 문화의 새로운 발신지로 변모시킬 핵심 거점 시설로서 주거나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연면적이 약 15만 7천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네. 예, 이렇게 큰 시설에는 다양한 계층이 와서 일하고 즐기고 생활하면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IT는 테헤란로, 금융업은 여의도, 뭐 이런 공식이 있는 것처럼 문화산업 하면 창동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창동 쪽이 이런 문화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면은 인근 주민들도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부르는 문화 팔레트라는 공간은 공연이라든지 서점, 오픈 스페이스, 상업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으로서 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평일 주간이나 그리고 문화 데이트를 위해 도심으로 이동한 커플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들의 공연이나 전시 등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어우러져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여러 가지 다 짜놓은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문화 팔레트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네. 2단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펼쳤다고 하는데 당선작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 당선자 이번 이제 국제 지명 설계 공모의 최종 당선작은 전환의 플랫폼을 이제 설계 구상으로 한 기본 컨셉은 연결과 융합입니다. 네. 네. 건물 내부를 보면은 이제 업무에 시공간 개념이 없는 디지털 유목민 세대를 위해 일과 주거, 문화와 생활이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올인원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동선은 이제 입주자 간 교류와 소통,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도보 이동을 통한 집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획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본 당선작은 오픈 스페이스의 배치라든지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시설 안으로 들어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주변 도시 경관을 압도하지 않고 시각적이나 공간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가 아주 큰 편입니다. 네, 연결과 융합.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예. 창업 공간에 입주할 기업은 이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입주를 하게 되고 입주 시 시세 대비 최저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멀리 가지 않고도 이제 관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자연스럽게 업계 상위 업체들과 교류하면서 사업 확장 시 집적 효과는 이제 다른 부업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규모도 꽤나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 시공사가 선정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예. 올 10월 말에 이제 시공자 선정 후에 정확한 일정이 나올 예정이지만 본 시설은 19년도 8월에 착공을 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민들에게는 2023년 1월부터 이제 개방되어서 이제 오픈될 예정입니다. 예, 창동 이쪽이 또 2023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동북권 사업반의 한병준 반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자, 오늘은 경기도에서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요. 어제도 비가 꽤나 온 곳이 있더라고요. 또 산발적으로 오늘은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여름을 앞두고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요. 어떤 곳들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벌써 한여름처럼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가 않은데요. 여름이면은 도심 곳곳에서 분수처럼 물이 나오는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곤 하는데 이런 곳의 수질 검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더울 때 아이들이 도심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분수형 물놀이 시설에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환경부와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해 수질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이런 시설이 360곳 정도 되는데요. 예. 대부분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20곳 정도는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수질 검사 의무가 없는데요. 지난해 이들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10곳에서 대장균 검출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수질 검사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예,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은 또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잘해야 될 텐데 여름이면은 이런 곳에 수질 검사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해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경기도는 우선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앞서 말한 20곳 외에도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분수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실태를 조사한 뒤에 관련 법을 개정해서 민간 시설도 수질 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또 수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 이와 함께 부족한 수질 검사 기관도 대폭 늘리기로 했고요. 또 민간이 관리하는 분수대 등의 수질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비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가 투자 유치를 해서 조성하기로 한 바이오 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네요. 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 용인시 지곡동 바이오 의약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로의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 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 등이 지난 2016년 3월에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을 발표한 사업인데요. 이번 환경청 의견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사업계획 부지의 39%가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 녹지 지역인데다 주변 임야와 연결되는 능선의 훼손으로 야생 동식물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지에서 오폐수를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게 되면 인근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역 주민들이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사업 추진은 더욱 아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가 관광지에 있는 계단 그리고 턱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경기도는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무장애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광지 내에 출입구 턱이나 경사로, 계단 등 각종 장애 요소를 없앤다는 건데요. 우선 올해 안에 일부 관광지를 무장애 투어 코스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효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무장애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비가 요즘에 계속 왔는데 벌써부터 도로가 움푹 파이는 이른바 포트홀 현상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보이던데요. 장마철이면 더 심해질 텐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요? 네, 경기도는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등 파손된 포트홀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개인 택시 운전기사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들이 운행 중에 포토를 발견하면 이를 자동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이 시스템을 더욱 단축해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신고한 내용이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바로 통보되도록 한 건데요. 그만큼 보수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홀은 특히 장마철에 많이 발생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보수를 맞춰서 사고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듣겠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수도권 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